당신 옆에 읽는 현숙. 안녕하세요. 듣는 당신, 읽는 현숙이에요. 작년 6월 이맘때 이 채널 첫 낭독을 녹음했어요. 맞아요. 채널 오픈한 지 1년 차입니다. 기억하는 듣는 당신 있으실까요? 맨 얼굴에 핸드폰 카메라로 대책 없이 읽었어요. 시작할 때 사연은 많고 수다는 길어요. 저희 구독자 10,000명이 되면 고맙고 빛나는 인연들로 시작한 이 채널 이야기 잔뜩 풀어놓고 싶습니다. 1년간 행복했고 듣는 당신 덕분에 살았고 책 덕분에 마음이 컸습니다. 더 잘해볼게요. 대신 제 행복이 전달되도록 행복하게 해볼게요. 오늘은 그래서 좀 특별한 책을 가져왔어요. 첫 장을 펼치곤 몇 시간 후 어느새 마지막 장을 덮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책 속에 담긴 문장 하나하나 아름다운 수사와 정서가 너무나 애틋하고 깊습니다. 책이 아니라 음악 플레이리스트?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이런 땐 설명이 부족해서 아쉬워요. 한마디로 음악 에세이입니다. 그런데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위로가 된 음악들, 또 그 음악으로 소환된 가장 솔직한 고백들이요. 귀한 책입니다. 최민석 소설가는 이 책의 모든 표현을 훔치고 싶다라는 말이 참 이해가 됐어요. 칭찬이 길죠? 오늘 낭독에서 나온 음악 틀어두고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시작할게요. 그 노래가 내게 고백하라고 말했다. 따져 묻고 싶은 마음. 김동률. 2년 만에. 언젠가 최악의 이별 통보 방법에 관한 글을 봤는데 잠수 이별과 함께 문자 통보가 있었다. 제이는 잠수를 타진 않았지만 나에게 문자로 이별을 말했다. 그 전부터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막상 제이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했다. 뭐야, 아무렇지도 않잖아. 별거 아니잖아. 정말 괜찮잖아. 그 무덤덤함이 단 몇 시간도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별을 고하는 제이의 문자를 보고 나는 아마도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이어서 또 한 대를 피우고 컴퓨터에서 윈앰프를 켜고는 단 3곡의 음악만을 걸어두었다. 임재범의 아름다운 오해와 인디밴드 코코어의 비오는 밤, 김동률이 부른 2년 만에였다. 그리고 그 음악들을 들으며 베개를 베고 누워 우리가 헤어졌다는 것에 대해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다. 1년이 조금 넘은 연애의 마침표가 찍히던 밤이었다. 윈앰프에 걸어둔 음악들은 하나같이 모두 내 마음을 찔러댔는데 특히나 김동률이 부른 2년 만에의 가사는 그때의 내 상황과 묘하게 닮은 부분이 있어 내 슬픈 감정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첫사랑이었으니 첫 이별이었다. 베개를 적신다라는 표현이 단지 비유가 아닌 실제임을 깨달았던 날이기도 하다. 2년 만에는
김동률의 두 번째 정규 앨범 희망에 실린 곡으로 R&B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곡이다. 듣고 있으면 어쩐지 따뜻한 사운드에 겨울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 몹시 서글픈 따뜻함일까? 한국의 군복무 기간과 비슷한 기간을 제목으로 쓴 탓에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누군가에겐 군대와 관련된 곡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던 곡이다. 2년 만에 가사를 보면 군대로 인한 이별을 노래한 것은 아니고 곡 속 화자는 2년 정도의 유학을 하고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가사들이 묘하게 제이와 나의 상황을 노래하는 듯 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은 마지막 목소리와 몇 줄의 글로 나를 떠난 사람. 그저 2년만 기다려주면 됐는데 하고 노래하는 이야기들. 화자는 타국으로의 유학이었으니 정말 볼 수도 없었을 테지. 반면 나는 다른 나라로 떠난 것도 아니었고 군대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조금 바쁜 공장 생활, 물론 이전과 달라진 생활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가긴 했지만 엄연히 사회에 남았으니 마음만 먹는다면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였는데 그럼에도 제이는 전과 달리 자주 볼 수 없던 우리 사이를 힘들어했다. 함께 하기로 한 약속들이 공장 일정으로 취소되는 날들이 늘어가면서 그렇게 실망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지쳐갔겠지. 가끔 생각해 본다.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게 하는 사람 중 누구의 마음이 더 힘들지를.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이지만 2년 만에 가사처럼 제이에게 조금은 따져 묻고 싶기도 했다. 그럼 나는 쉬웠을까? 너를 자꾸만 기다리게 했던 내 마음은 쉬웠을까? 제이와 헤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제이의 집 앞 놀이터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우리가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를 물었고, 제이는 무어라 대답했지만 그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질 않는다. 어쩌면 나는 그저 한번 묻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저 한번 물어만 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제이와 헤어진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으니 이제 김동률이 노래한 2년 만에 10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흘려보낸 셈이다. 당연하게도 혹은 다행이게도 이제는 2년 만에를 들어도 예전처럼 슬픈 감정이 차오르거나 베개를 적실 일은 없다. 다만 제이가 나에게 이별을 통보한 그날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제이에게 문자가 아닌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제이가 나에게 최악의 무엇인가를 남기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설령 이별의 방식이라 하더라도. 11월 1일 김현식의 음악들. 군대 대신이라지만 젊은 청춘에게 공장은 지루한 곳이었다. 한국 산업의 일꾼으로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여 나라 명성을 드높이자 하는 사명감 따위 있을 리 만무했고 이제나 저제나 시간이 흘러 소집 해제일이나 빨리 왔으면 싶었지. 마음 맞는 젊은이들 몇 명이서 모여 저녁으로는 밥이며 술이며 회식도 가끔 하면서 지루함을 떨쳐냈는데
11월 1일엔 꼭 구로역 애경백화점 뒤쪽에 위치한 일식집을 찾곤 했다. 살얼음이 떠있는 소주병 안에 녹차 티백을 넣어서 내놓는 술집이었는데 그게 별미였다. 요즘처럼 온갖 과일 맛이 들어간 소주가 있지도 않은 시절이었으니까. 가끔씩 찾는 곳이었지만 특히나 11월 1일에 꼭 그곳을 찾았던 이유는 일식집답지 않게 가게에선 고 김현식의 음악이 자주 흘렀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부터 김현식이나 들국화, 조덕배 같은 윗세대 음악을 듣고 자란 탓에 친구들에겐 애늙은이 소리를 들어야만 하기도 했는데 그런 애늙은이 음악 취향이 때로는 단골 술집을 만들기도 하는 법이다. 우연히 들른 일식집에서 김현식 음악이 흐르는 걸 듣고는 김현식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좋아하는데 하고 던진 물음이 인연이 되어 사장님은 내가 갈 때마다 말을 섞어주거나 이런저런 안주를 서비스로 내주셨다. 나 같아도 20대 초반의 청춘이 김현식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게 조금은 예뻐 보였을 거야. 사장님 저는요. 비가 오면 비처럼 음악처럼을 듣고요. 눈이 오면 눈 내리던 겨울밤을 들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는 너무 블루지하고 좋지 않나요? 바람인 줄 알았는데 가사도 너무 좋죠. 근데 그게 바람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하는 푼수 같은 대화를 웃으며 즐겼다. 그 사장님, 못해도 나보다 10대살은 많았을 텐데 음악은 이처럼 가끔 세대를 초월한다. 그러니까 공돌이 시절 왜 유독 11월 1일만 되면 김현식의 음악이 흐르는 일식집을 찾았는가 하면 그날이 바로 김현식의 기일이기 때문이다. 유재하가 1987년 11월 1일에 세상을 떠나고 정확히 3년이 지나 같은 날 유재하와 음악 동료였던 김현식도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 11월 1일이면 구로역 애경백화점 뒤쪽에 위치한 일식집에 들러 사장님, 김현식 노래 들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끼리 현식이 형의 기일을 새겼던 것이다. 방위 산업체로 근무하던 그 시절 몇 년간의 11월 1일을 그렇게 보냈다. 평소에도 김현식 음악을 자주 틀어주는 그 일식집에서 11월의 첫날엔 그 누구도 아닌 김현식의 목소리만 흘렀으므로 지루한 날들은 어쨌든 지나고 그렇게 기다리던 소집 해제일을 맞아 공장을 벗어난 후로는 자연스레 그 일식집에도 발길을 끊게 되었지만 여전히 매년 11월 1일이 되면 김현식의 음악을 찾아 듣고 또 가끔은 유재하의 음악을 꺼내 듣기도 한다. 그리고 애경백화점 뒷골목 일식집의 그 사장님 생각도 한다. 여전히 일식집을 운영하시려나? 장사는 잘 되고 있을까? 살가운 미소를 보이며 공짜 안주도 많이 주셨던 분인데 이름도 물어보지 못한 게 내내 아쉽다.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이제는 길에서 우연히 스쳐 지난다 해도 서로를 알아보진 못하겠지. 지루했던 시절 덕분에 조금은 즐거웠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네. 무엇보다 여전히 김현식 음악을 즐겨 들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일이 같다는 이유로 김현식과 유재하는 뭔가 영혼의 콤비 같은 느낌이다. 실제로 살아생전에는 음악 동료이기도 했고 나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지 힙합 그룹 에픽하이는 두 번째 정규 앨범에 11월 1일이라는 제목의 곡을 수록하기도 했다. 기일이 같은 고 김현식과 고 유재하를 추모하는 곡이었다. 원티드의 김재석이 피처링한 곡의 노랫말은 일찍이 떠나간 두 뮤지션의 곡 제목을 이용해 만들어지기도 했다. 김현식의 음악이 흐르던 술집까지 찾아 기념했던 11월 1일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개인적으로 기념할 만한 일이 하나 더 생겼다. 11월의 첫날이 되면 여전히 김현식과 유재하의 음악을 들으면서도 혼자서 조용히 자축하게 된 일이 생긴 것이다. 20대 초반 공장에서의 지루함을 답습이라도 하듯 이렇다 할 꿈이 없이 30대의 대부분을 지루하게 흘려보냈다. 꿈이 없는 사람의 삶이란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그러다 30대 후반에 문득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꿈 때문에 울고 웃는다지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생기면서 심장이 다시 뛰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도 2019년 11월 1일은 내 데뷔작 작가님, 작가님의 출간일이기도 하다. 오랜 꿈이 실현되던 날. 사장님, 김현식 음악 좋아하던 제가요. 김현식 떠나간 그날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참 재밌죠? 얘기했다면 그 사장님은 분명 넉넉한 웃음을 보이며 축하해 주었을 텐데. 추억이 늘 아름다울 수만 있다면 마로니에 동숭로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프리카 속담이라는데 나는 무언가가 자라기 위해선 주변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런 도움과 성장의 관계가 꼭 아이를 키우는 데만 국한되지 않을 것 같다. 그저 친구 사이였던 둘 사이가 연인으로 발전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첫사랑이었던 제이와 연인이 되기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열심히 썸을 타던 어느 날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장소가 동숭로였다. 동숭로, 해화역 대학로의 거리. 살다 보면 문득 예술가의 기운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나는 홍대나 파주, 해화를 찾곤 했다. 홍대에서는 음악 예술인의 기운을, 파주는 미술과 출판 예술인의 기운을, 해화는 많은 연극 예술인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 해화동이든 대학로이든 동숭로이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이곳에서의 많은 추억이 있다. 이제는 거의 사라졌지만 민들레 영토라는 예쁜 이름의 카페를 기억한다. 해화에도 하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카페였다. 이곳에서는 차값이 아닌 문화비라는 걸 내면 얼마간의 시간 동안 차를 마시면서 머무를 수 있었다. 민들레 영토에서 많은 청춘들은 책을 보고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나누었다.
소문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민들레 영토의 알바는 외모를 보고 뽑는다는 얘기가 있었다. 민들레 영토에서 일하던 누나들은 예뻤고 형들은 잘생겼었다. 친구 사이던 제이와 해화동에 갔던 날 민들레 영토에서 아는 누나가 일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 들렀다. 누나는 카페에 들어선 나를 알아보고 내 옆에 있던 제이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사이 좋은 연인석 괜찮으세요? 사이 좋은 연인석이라는 말에 나는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제이와 나는 서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누나의 이끌림에 사이좋은 연인석을 안내받았다. 둘이서 마주보고 앉는 자리가 아닌 옆에 붙어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다. 누나의 도움으로 나와 제이는 분명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겠지. 제이와 함께했던 동숭로에서의 일을 떠올리면 이처럼 설레고 아름답다. 제이의 어깨에 처음 손을 올렸던 날도 동숭로의 한 공연장에서 열린 박화요비의 콘서트에서였다. 그때 박화요비의 공연이 어땠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저 그 순간의 어렴풋한 기억들. 게스트로는 소찬이가 나왔었지. 당시 박화요비는 이제 화요비라는 좀 더 간결해진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의 소찬이는 연륜이 느껴지는 나이가 된 것 같다. 아마 우리의 모습도 그렇겠지. 화요비의 공연이 끝나고 어깨에 손을 올린 이유를 물었을 때 나는 추울까봐 라는 짧은 답을 했고 제이는 그 짧은 대답에 웃음으로 보답해 주었다.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동숭로에서의 기억은 대체로 아름답다.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레인맨이 대학로에서 연극으로 올라온 적이 있다. 자폐증을 가진 형과 그가 물려받은 유산을 노리는 동생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내용의 명작이다. 대학로 무대에서는 임원희가 형의 역할을, 이종혁이 동생 역할을 맡았는데 지금의 아내와 대학로에서 이 연극을 함께 보기도 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길거리 강연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TV에서 보던 유명 인사는 침을 튀겨가며 행인에게 철학을 논하고 있었다. 그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강연을 경청하기도 했다. 그 특유의 말투는 TV에서 보던 그대로였다. 도올이 강연을 하던 자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을 웃게 해주었던 누군가는 얼마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즐겁고 아름답기만 하던 기억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점차 산화되어 가기도 한다. 장소와 공간을 노래한 많은 곡이 있지만 특히나 마로니에가 부른 동숭로에서를 사랑한다. 내게는 많은 추억이 깃든 장소니까. 마로니에가 부른 동숭로에서처럼 이 길 위에서는 자유가 느껴진다. 낭만이 느껴진다. 청춘과 사랑이 느껴진다. 동숭로에서의 메인 보컬 신윤미와 건이나는 그 어느 시절보다 이 곡을 부를 때가 아름답다. 요즘
권인아의 노래를 두고 천둥 호랑이 창법이라고 부르는 걸 봤다. 불호령을 내리듯 커다란 성량으로 노래하는 권인아의 창법을 빗댄 표현인 듯 했지만 동숭로에서를 부를 때 권인아는 아름답다. 자유롭고 낭만적이다. 신윤미는 국내 음악사에 있었던 묘한 사건의 장본인이다. 1980년대 후반 다른 사람이 녹음한 노래를 립싱크로 부르며 활동해 전 세계적인 사기극을 벌였던 밀리 바닐리 사건의 한국판 주인공이었다. 그녀가 최초 레코딩했던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은 적지 않은 인기를 끌었다. 신윤미는 이 곡을 녹음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소속사는 그녀를 대신할 새로운 멤버를 뽑았고 그들은 신윤미 파트를 립싱크했다. 립싱크가 흔하던 시절이었지만 다른 이의 목소리를 립싱크한 사건은 드문 일이었다. 칵테일 사랑의 보컬과 코러스, 편곡에 참여했던 신윤미는 후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다. 당시 그녀를 변호했던 변호사의 이름이 낯익다. 이름이 박원순이라던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장소이든 그게 첫사랑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든 추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늘 아름다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다리를 베고 누웠다. 원미연. 이별여행. 나 멀미나. 주말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는데 앞좌석에 앉은 큰아이가 말한다. 에휴, 촌스럽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참을미를 하는지 하며 아이에게 농담을 건네다 생각해보니 날 닮았다. 지금의 아이 나이에 내가 꼭 이랬으니까. 어린 시절 차를 타고 먼 곳까지 이동할 때면 늘 키미테를 붙이고 까만색 비닐봉지를 준비해야만 했다. 참을미가 심했고 언제 토하게 될지 몰랐으니까. 어느 날에는 엄마와 함께 택시를 탔다가 시트를 더럽히는 바람에 기사님에게 고개를 숙이는 엄마의 모습을 봐야 했던 일도 있었다. 속상하고 화도 나고 힘들만도 했을 텐데 엄마는 단 한 번도 그 어린아이를 탓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IMF 전까지는 사는 재미가 괜찮았을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집도 점점 넓어졌고 차도 조금씩 커졌다. 아버지의 차가 커지면서였는지 내 몸이 커지면서였는지 멀미는 멈추게 되었지만 어릴 때는 늘 그렇게 멀미에 대비해야만 했다. 멀미가 심하던 그 시절 아버지의 차는 조그마한 르망이었다.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다지만 1980년, 90년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서울에서 할머니가 계신 대구까지 내려갈 때면 그런 곤욕이 없었다. 할머니를 뵈러 가는 데까지 6-7시간은 예사였고 때로는 10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 나중에는 멀미를 이길 수 있는 노하우도 생겼는데 그건 키 밑에도 검은 봉지도 아닌 엄마의 다리였다. 나보다 2살 많은 형이 앞자리에 앉아 운전하는 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을 때 나는 뒷좌석에서 엄마의 무릎과 허벅지를 베고서는 아무 말도 없이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그렇게 엄마 다리를 베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멀미가 나지 않았다. 어느 해였을까?
그때도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가는 아버지 차 안이었을 거다. 엄마의 다리를 베고서 가만히 차창을 보고 있으니 노을이 지는 붉은 하늘과 전신주, 그리고 멀리서는 시골의 풍경이 지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운전하면서 종종 라디오를 켜놓곤 했는데 그때 흐르던 음악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는 이때가 대중가요를 듣고서 처음으로 마음이 동하여 눈물이 나던 순간이다. 이때를 떠올리면 문득 엄마는 당신의 바지를 적시던 내 눈물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든다. 어쩌면 엄마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신기하게도 엄마는 내가 어딘가 아프거나 불편해하면 그걸 꼭 알아차리는 사람이라는 걸 나이가 들고서 알게 되었으니까. 아내도 아버지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내는 나의 아픔을 엄마는 그렇게 알아준다. 지독한 참을미에 시달리던 내게 마치 당신의 다리가 특효약이라는 걸 알고 몇 시간이고 내어주었던 것처럼 아무리 꽁꽁 감추고 싶은 비밀도 엄마에게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부터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엄마를 만들었다는 유태인의 속담을 믿기로 했다. 처음으로 내 유년의 감수성을 찔러 눈물이 나게 만들었던 그 곡은 원미연이 부른 이별 여행이었다. 1990년 원미연의 두 번째 앨범에 실린 곡으로 신재홍이 작곡하고 김기호가 노랫말을 썼다. 이 곡이 나온 해에 내가 듣고서 눈물을 흘린 것이 맞다면 내 나이 10살,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꼭 지금 내 아이 때의 일이 분명하다. 왜 하필 그 어린 나이에 이별 여행을 듣고서 눈물이 났는지는 모르겠다. 독특한 원미연의 음색도, 조금은 서글프게 들리던 멜로디도, 엄마 다리에 누워 바라보던 차창 밖의 목가적인 풍경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별 여행이라는 단어와 노랫말에 마음이 동하였던 건 아니었을까.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여행은 분명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곳으로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는 것이었다. 물론 여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참얼미 같은 건 분명 괴로운 일이지만 그럴 땐 언제든지 엄마의 다리를 베고 누우면 그만이었다. 그러니 이별과 여행이 어떻게 한데 묶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일어난 묘한 감정이 어린아이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오랜 세월 가수와 또 방송인으로 활동한 원미연이지만 다른 곡에 비해 이별 여행의 인기는 너무 컸고 그 탓에 원미연은 이별 여행으로 대표되는 원히트 원더 가수처럼 이야기되기도 한다. 원미연으로서는 조금 아쉬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어때? 누군가에겐 평생 잊기 어려운 곡일 텐데. 들을 때마다 유년 시절의 엄마가 떠오르는 곡이고 한 사람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음악의 주인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별과 여행이 잘 어울리는 단어인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다만 이런 사연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이별 여행을 들을 때마다 서글픈 마음이 들 것은 틀림없다. 아마 세월이 갈수록 작아지는 엄마의 몸을 볼 때마다 더 그럴지도 모를 일이다. 살면서 정말 하기 싫은 여행이 있다면 그건 이별 여행이 분명하겠지. 무엇보다 가족과의 이별은 특히나 더
가끔 가족이, 그중에서도 엄마가 없는 삶을 상상하면 그 상상만으로도 너무 힘겨울 때가 있다. 내가 아파할 때 누구보다 빨리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멀미에 시달리던 나에게 당신의 다리를 내어주던 사람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일. 조그맣던 아버지의 루망은 커지고 차멀미에 시달리던 아이는 이제 훌쩍 자라서 아버지가 그러했듯 운전을 한다. 이토록 오랜 시간이 흘렀건만 이별 여행을 들을 때 떠오르는 감정과 풍경에는 변함이 없다. 마침 옆에는 날 닮아 멀미에 시달리는 아이가 있기도 하고. 저 노래 와저리 슬프노. 김장훈. 나와 같다면. 결혼 이듬해였던 2011년 아내와 잠실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 간 적이 있다. 정엽, 임재범, 이은미, 김장훈 딱 네 사람만 나오는 공연이었는데 기억으로는 외부에 티켓이 오픈된 건 아니었고 한 면세점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초대권이 나오는 공연이었다. 젊은 부부가 면세점에서 돈을 그렇게 잘 쓸 수 있을 리는 없었고 아내가 지인에게 티켓을 선물 받은 덕에 갔었던 공연이었다. 어쨌든 출연진 모두 노래라면 일가견 있는 이들이었으니 나는 공연장에 입장하기 전부터 가슴이 일렁거렸다. 당시를 회상하면 그 면면이 정말 대단했으니까. 보컬 그룹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리더였던 정엽은 솔로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고 TV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 은둔의 고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임재범은 나는 가수다를 통해 자신이 왜 레전드로 불리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은미는 맨발의 디바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김장훈은 공연의 신으로 불리던 시절이었다. 공연장에 입장하고서는 과연 누가 공연의 마지막 순서를 장식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이런 공연에서는 의례 인기가 가장 많거나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마지막을 장식하기 마련이니까. 헤드라이너라는 단어 또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룹으로도 솔로로도 인기를 끌며 가창력을 인정받고 있는 정엽일까? 아니면 공연의 유일한 여성인 디바 이은미? 아니야. 역시 그동안 TV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임재범이 마지막을 장식해야 마땅하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며 공연을 즐기기 시작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공연의 마지막 순서는 김장훈의 몫이었다. 김장훈의 노래를 좋아하긴 했지만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할 줄이야. 아무리 공연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 김장훈이지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지막 순서라니 괜찮을까?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김장훈의 노래가 시작되자 나는 자연스레 그에 대한 의심을 지우게 되었다. 특히 김장훈의 최고 히트곡 나와 같다면에서의 날카로운 고음과 관객의 떼창은 감동 그 자체였다.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을 것처럼 관객들은 곡의 후렴을 이어 불렀고 어떤 관객들은 눈물을 훔치며 노래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조금은 울컥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김장훈의 노래에는 분명 그런 묘한 힘이 있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묘한 힘이. 사실 그날의 잠실 공연 훨씬 이전부터 김장훈은 내게 조금 각별한 뮤지션이긴 했다. 그 계기 역시 나와 같다면에 있다. 나와 같다면이 실린 김장훈 4집 앨범이 1998년에 발매되었으니 그날 또한 1998년의 어느 하루였겠지. 그러니까 IMF로 온 나라가 얼어붙고 암울했던 시기. IMF로 나라 전체가 회색빛 기운을 내뿜던 그 시절엔 우리 집도 꽤나 우울한 상태였다. 아버지의 사업은 휘청거렸고 살고 있던 집을 내놓고 이사 준비를 해야만 했다. 가족들의 대화는 갈수록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파에 누워있던 엄마는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저 노래 와 저리 슬프노. 엄마는 평소 음악을 즐겨 듣거나 음악을 듣고서 감상을 얘기하는 분은 아니었다. 내가 아는 엄마는 분명 그러했는데, 아, 우리 엄마도 음악을 들으면서 감정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 감상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음악이 슬퍼서였는지, 기울어진 가세가 힘들어서였는지, 엄마는 그 노래를 들으며 한참을 우셨다. 엄마를 울렸던 그 곡이 바로 김장훈이 부른 나와 같다면이다. 엄마는 어쩌면 그동안 눈물을 꾹꾹 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직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다가 김장훈의 목소리에 그만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을 테고 너무 힘들면 울어도 괜찮았을 텐데 나와 같다면은 박주연이 작사하고 이동원이 작곡했다. 가수 박상태가 김장훈보다 3년 앞서 발표했지만 크게 알려지지 못했고 김장훈의 목소리를 통해서야 곡은 널리 사랑받았다. 흔히들 원곡을 뛰어넘는 커버는 없다고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추억 때문인지 나는 원곡보다 김장훈의 버전이 훨씬 와 닿는다. IMF 시절 힘들지 않았던 이들이 누가 있었을까? 박세리가 골프를 잘하거나 박찬호가 야구를 잘하면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그때의 엄마는 분명 김장훈의 노래에서 위로를 받았던 거겠지. 그 일이 있던 날로부터 왠지 뮤지션 김장훈의 행보를 응원하게 되었다. 누구나 그러하듯 김장훈 역시 한 사람으로서 또 뮤지션으로서도 곡절을 겪기도 했다. 뮤지션이지만 음악이 아닌 음악 외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발차기, 헤어스타일, 기부 같은 단어들이 그의 주변에 둥둥 떠다녔고 언젠가부터는 그의 음정과 발성, 성대를 놓고 문제 삼는 이들이 생기기도 했다. 김장훈이라는 그의 이름을 재미나게 숲튼훈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조금 속이 상했던 것 같다. 바보들. 김장훈의 노래에 얼마나 대단한 매력이 있는지도 모르고서. 아니 평소 음악을 즐겨 듣지 않는 우리 엄마도 김장훈 노래를 듣고는 울었다니까요. 하고서 항변하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진짜는 언젠가 그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는 법. 시간이 흘러 김장훈은
안티팬마저 자신의 팬으로 만드는 저력을 보였다. 2022년 유튜브 딩고 킬링 보이스에 나온 김장훈은 20분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히트곡을 불렀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오래전 잠실 공연장에서 느꼈던 감동과 더 오래전 엄마에게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서글픔이 동시에 다가와 또 울컥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가끔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도 하는 법이다. 나한테는 김장훈이 그런 존재처럼 느껴진다. 음악도 그렇고 음악 외적으로도 좀 고맙게 느껴지는 사람. 뭐 가끔은 웃어주기 어려운 아재 개그를 펼치긴 하지만 고장난 보일러와 애둘러 말하기 10cm 그게 아니고 어느 해 구정 연휴의 첫날 밤이었다. 안방에서 아내가 전기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순간 파밭 소리가 나더니 온 집이 어두컴컴해졌다. 태어나서 정전을 처음 경험한 큰아이는 무섭다며 눈물을 터뜨리려 했다. 왜 정전이 됐을까? 합리적 의심을 해볼 시간. 볼 형태의 가습기를 쓴다. 볼 안에 물을 가득 담아 사용하는데 막 돌이 지난 둘째가 가습기를 건드렸던 모양이다. 멀티탭에 물이 조금 떨어졌을 테고 그걸 몰랐던 아내는 그대로 전기를 꽂았겠지. 그 순간 파밭, 정전. 아내에게 조심 좀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 몰라 배째 스킬을 부렸다. 화가 났다. 마음이 넓지 못한 나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군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전기를 살려야 했다. 아내가 두꺼비 집에 가보라고 했다. 이사하고서 두꺼비 집을 처음 열어보았다. 어둠 속에서 두꺼비 집을 열다가 발을 헛디뎠다. 엄지발톱 일부가 깨져 날아갔다. 나이가 들면 손톱, 발톱도 약해진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기계 장비를 옮기다가 발톱이 빠진 적이 있다. 그때의 기억이 살아나서 울고 싶었다. 또 화가 났다. 투혼을 발휘하며 두꺼비 집을 열어보니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다. 스위치를 올리자 다행히 집은 환해졌다. 그렇게 전기를 살리고서 안방에 가서 살펴보니 예상대로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 멀티탭을 뒤집어서 물을 빼내는데 아내가 또 일을 시킨다. 보일러 좀 봐줘, 안 켜져. 고등학생 때 수포자에 과하기 싫어 문돌이가 된 사람이다.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팩스의 원리가 신기해서 인터넷에 팩스 원리를 찾아본 사람이다. 그런 내게 보일러를 보라니. 그래도 시키면 해야 하는 게 남편으로서 도리. 확인해보니 아내 말대로 보일러 전원이 안 켜졌다. 눈에 보이는 버튼은 모두 눌러봤는데도 먹통인 상황. 나와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면 그만이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은 밤사이 추위에 떨지도 모를 일. 보일러 AS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연휴 탓이었는지 혹은 그 밤에 보일러가 고장나는 집이 많아서였는지 통화 연결에도 한참이 걸렸다. 어렵사리 연결된 상담원에게 사정을 알렸다. 누전 차단기가 떨어졌고 그 때문인지
보일러 전원이 안 켜진다고 어떻게 켜는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상담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라고 했다. 수긍했다. 그래, 난 기계치 바보 문돌이니까. 접수를 하면 다음날 오전에 기사분이 오실 수 있다고 했다. 출장료는 15,000원이지만 연휴 할증이부터 2만 원이라고 했다. 연휴인데 오셔서 보일러만 고쳐주신다면 그저 감사할 뿐이다. 다음날 오전에 약속대로 기사님이 방문하셨다. 기사님은 능숙하게 보일러 본체를 열어보시고는 뚝딱 고쳐주셨다. 어깨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과연 상담원의 말대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기사님은 실온으로 설정돼 있던 보일러를 온돌로 바꿔주시기도 했다. 온도를 몇으로 맞춰야 할지 몰라 다음날 바로 원래대로 돌려놓긴 했지만 그렇게 보일러는 하루 만에 고쳐졌지만 생각하면 밤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보일러가 켜지지 않아 잠시 추운 집을 경험하기도 했고 크지는 않지만 할증이 붙은 지출이 생기기도 했다. 아이는 정전에 두려워 떨기도 했고 나는 발톱이 깨지기도 했다. 연휴 첫날부터 아내에게 필요 이상으로 짜증을 내기도 했으니 나는 물론 아내 역시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보일러가 고장나서 울만한 사유는 여러 가지다. 10cm의 정규 1집 1.0에 실린 그게 아니고를 좋아한다.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의 곡으로 반전이 있고 문학성이 돋보이는 가사의 곡이다. 옛 연인의 흔적과 기억을 늘어놓으면서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운다던 화자는 마지막에 가서야 울음의 이유로 네가 있었음을 고백한다. 청자의 뒤통수를 때려주는 그 노랫말이 좋다. 그게 아니고의 가사가 아름다운 데는 이처럼 애둘러 말하기가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애둘러 말하기도 하는 법이니까. 너 때문에 울지만 결코 너 때문에 울지는 않노라고. 그저 보일러가 고장나서 우는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거짓으로 애둘러 말하여도 사실은 네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복잡하고도 미묘한 찌질한 마음. 가족의 장점으로는 어쩌면 이런 애둘러 말하기가 필요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날 정말 보일러가 고장나서 울고 싶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나요? 김유나. 꿈, 꿈. 잠자는 동안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세상에 꿈만큼이나 뜻이 달리 해석되는 단어가 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계속 꿈꿔라고 말한다면 이게 나를 향한 응원인지 혹은 헛물 펴지 말라는 비아냥인지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꿈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양면의 모습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꿈 때문에 웃고 우는 거겠지. 어쩌면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될지도 몰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웃으며 살다가도 또 어쩌면 이룰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절망의 마음으로 울고야 말게 되는
어릴 때부터 꿈과 관련된 곡을 좋아했다. 언젠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거라고 노래하던 임재범의 비상이나 주변에서 누가 뭐라건 내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끔 해주었던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같은 곡들. 나에게도 어릴 때는 분명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곡들을 좋아했던 거겠지. 세상 모든 꿈이 끝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살아보니 삶은 가혹하기 그지없다. 학창 시절부터 막연히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몇 번의 기회도 있었다. 그 몇 번의 기회가 하나둘 수포로 돌아가는 사이 나이를 먹고 꿈의 크기는 자연스레 점차 작아졌다. 그럼에도 꿈을 놓고 싶진 않아서 30 가까이 되도록 직장인 밴드에서 활동하며 내 삶 언저리에 꿈을 가둬놓았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이 흐르자 결국 끝내는 소멸했다. 이루지 못한 꿈. 나에게 재능이 없었던 건지, 노력이 없었던 건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 그런 물음과 후회만이 꿈이 있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꿈을 완전히 놓아버린 후에야 알게 된 일이 하나 있다. 설령 이루지 못한 꿈이라도 계속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꽤 괜찮다는 걸. 이루고자 하는 일이 사라져버리자 삶은 극도로 무료해지기 시작했다. 그저 안주하는 삶,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일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것 같았다. 마음과 눈빛이 모두 텅 비어버린 듯이 음악을 하고자 하는 꿈을 대신해 새로운 꿈이 생기기까지 거의 10년 가까이가 걸린 것 같다. 직접 음악을 하지 않더라도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음악 에세이를 책으로 내는 일 같은 거,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그런 거. 2018년 음악 에세이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하면서 마음이 힘들 때면 늘 김윤아의 꿈을 들었다. 김윤아가 부른 꿈은 전에 들었던 여느 꿈과 관련된 곡과 달리 지극히 현실을 노래하고 있었다. 꿈이 가지고 있는 양면의 모습을 모두 다루고 있었다. 나를 살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들기도 하는 그 꿈을 노래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윤아의 꿈이 좋았던 것은 간절히 원해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있음을 알려준 점이다. 1년 동안 200여 곳의 출판사에 글을 보내고도 책이 되지 않자 또다시 꿈의 실패를 떠올려야만 했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때면 TV에 나와 강연을 하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미웠다. 저 사람들은 이루었구나, 꿈을 이루었구나. 저들의 재능과 노력은 대단하겠지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그 가벼움에는 나의 꿈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어렵사리 새로이 생긴 꿈인데 이번에도 놓아버리면 그때는 마음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 김윤아의 꿈을 들으며 많이 웃고 울 수밖에. 김윤아의 꿈은 그렇게 현실적인 꿈의 양면을 노래하며 나에게 많은 위로를 건네주었다. 몇 권의 책을 내면서 작가 지망생들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투고를 해서 책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나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간절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운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글을 쓰고자 하는 그 꿈에는 응원을 보냅니다. 하는 식으로 말한다. 마치 김윤아의 꿈이 나에게 말해 주었던 것처럼. 꿈은 밴드 자우림의 보컬인 김윤아의 네 번째 솔로 앨범 타인의 고통에 수록된 곡으로 김윤아가 작사 작곡했다. 아름답게 전해지고 싶은 마음. 김광석. 너에게. 2019년 첫 책을 낸 이후로 매년 책을 내고 있다. 책의 판권일 기준으로 2019년엔 11월에, 20년엔 7월에, 2021년과 22년엔 각각 3월에 책이 나왔다. 책이 나오면 출판사에서는 저자 증정본으로 20여 권을 보내주는데 첫 책의 증정본은 집으로 배송을 받았다. 첫 책이 집으로 도착하던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나를 대신해 아내는 박스를 뜯어 책 사진을 보내주었다. 사실 그 박스는 내가 뜯고 싶었는데 퇴근하고서 내가 쓴 첫 책을 만나러 집으로 가는 시간에는 젠걸음에 가슴이 조금 뛰었던 것도 같다. 조금은 울컥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첫 책을 집으로 받은 이후부터는 줄곧 회사 주소로 증정본 택배를 받고 있다. 내가 쓴 나의 책, 누구보다 먼저 내 손으로 만져보고 읽어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증정본이 도착하면 꼭 사진을 찍어 기록해두기도 한다.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저자 증정본을 마주하는 일이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때마다 늘 새롭다. 여러 권의 같은 책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백지 위 까만 글씨에 불과했던 나의 생각들이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묶였구나. 누구에게든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잘 팔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책이 나오는 날 즈음으로 유독 즐겨 듣는 음악 몇 곡이 있다. 일단은 책이 나왔다는 흥분감에 힙합을 찾게 된다. 투팍의 Nothing to Lose를 들으며 요즘에는 책이 워낙에 팔리지 않는 시대이니까 설령 책이 팔리지 않는다 해도 괜찮아. 나는 이 책으로 인해 잃을 게 없어. 하는 방어 기제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고선 또 정반대의 마음으로 노토리어스 B.I.G의 주시를 들으며 어쩌면 이 책이 나에겐 하나의 기회일지도 몰라. 어쩌면 이 책이 정말 잘 될지도 몰라 하면서 자신감을 채우며 희망을 품기도 한다. 잃을 게 없어. 잘 될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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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쩌면 잃을 게 생길지도 몰라. 그리고 잘 안 될지도 몰라. 잃을 게 없어. 잘 될지도 몰라. 몰라 몰라. 아, 정말 몰라. 여러 권의 같은 책을 보며 복잡하고도 알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조금은 흥분된 마음으로 힙합을 듣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곡은 늘 정해져 있다. 바로 김광석의 너에게다. 너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랫말의 고백송이다. 독자 누구에게라도 내가 쓴 글이, 내가 쓴 책이 아름다운 무엇이 되어 가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쓴 이야기에 고개 끄덕여주고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찾아 듣게 된다. 책이란 결국 독자들이 읽어 주어야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이니까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증정본을 받는 날에는 누군가가 내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그럴 때면 꼭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고백은 결과를 알 수 없다. 상대가 내 마음을 받아줄지 아닐지 결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나의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와 표현으로 전해질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상대방은 나의 고백을 받아줄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생기는 듯하다. 꼭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너에게는 김광석 솔로 1집의 첫 트랙으로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 김형석의 입봉작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는 유명 작곡가가 되었다지만 그 시작에는 적잖은 우여곡절이 있었지 싶다. 김형석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광석과 너에게를 작업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편곡자가 곡과 노랫말을 쓴 김형석에게 직접 피아노 세션을 맡겼지만 스튜디오 세션 경험이 없었던 김형석으로 인해 녹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아마도 의기소침해진 마음으로 김형석은 김광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형, 나 음악을 포기해야 할까 봐.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동생이 이렇게 칭얼거린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줄 법도 한데 김광석의 대답은 의외였다. 다른 거 해봐. 김광석이 나름의 충격 요법을 썼던 걸까? 다행히 김형석은 너에게 이후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 역시 살면서 김형석이 쓴 몇 곡에 큰 위로를 받기도 했으니 그가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해준 것이 새삼 고맙기도 하다. 너에게를 부른 김광석에 대한 고마움은 말할 것도 없고 실물책을 받아드는 날마다 너에게를 듣는다. 독자에게 고백을 하는 여린 마음이 되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랫말의 그 고백 노래를 그리고 아마도 내 생애 5번째 책이 되어줄 이 음악 에세이가 나에게로 오는 날 역시 나는 너에게를 찾아 듣게 되겠지. 복잡하고도 알 수 없는 마음들을 다스려 가면서 걷고 걷고 잠시 멈추어 울고 들국화 걷고 걷고 나의 앞자리에 숫자 4가 들어서자 몸이 예전 같지 않다. 41가 되어서는 생각지도 못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 전에 허리가 안 좋은지 다리가 저리고 걷는 게 불편했는데 병원에서는 디스크 소견을 보였다. 디스크야, 재활하면 되겠지. 운동으로 나으면 되겠지 싶었다.
그러다 허리가 아닌 다른 문제로 동네 병원을 찾았다가 큰 병원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런저런 검사가 이어졌다. 다리가 저린 것처럼 당장 드러나는 아픔이 없었기에 별거 아닐 거라 여겼는데 의사 선생님은 "너 환자 맞다고.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입원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되어버렸다. 그러고 보면 어릴 때부터 자주 죽음을 생각해 왔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은 왜 늙고 병드는 걸까?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누구는 건강하게 장수를 하고 누군가는 병들어 일찍 죽는 것을 보며 신의 존재와 능력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혼은, 천국은, 지옥은, 윤회는 무엇이 있고 없을까에 대해 홀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 어릴 적 생각하던 죽음은 두려움이라기보다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궁금하긴 하지만 나와는 거리가 먼, 그렇게 분명 어렴풋하고 희미하게 느껴지는 단어였는데 나이 40이 넘어 병원에 다니면서부터 죽음이란 단어가 갑작스레 선명하게 다가온 것이다.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 10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70 정도는 살 수 있겠거니 싶었는데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60도 장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였다. 시간을 내어 불어 걷기 시작한 게. 시시때때로 불편해져 오는 다리를 이끌며 출퇴근길은 물론이고 회사에 있으면서도 시간이 나면 무조건 걸었다. 평소에도 걷는 걸 좋아했지만 건강을 생각하며 걷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건강을 위해 걸어야 하는 서글픈 나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코로나 탓인지 때마침 서점가에서는 산책이나 걷기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고 있었다. 2021년에 출간한 세 번째 책, 난생 처음 내 책을 함께 만들었던 티라미수 더 북 출판사의 담당 편집자님은 신간으로 일본 소설가 오가와 요코가 쓴 에세이 걷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를 보내주시기도 했다. 몸이 아프다는 걸 인지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어쩐지 제목만으로도 위안이 되어주는 책이었다. 걷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걷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걷다 보면, 그래, 걷다 보면. 실제로 걸으면서 많은 잡생각을 떨쳐낼 수 있었다. 이래서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구나 싶었다. 같은 공원을 연일 걸을 때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꽃들의 피고짐을 볼 수 있었다. 빨강과 분홍을 가진 5월의 장미가 환하게 피었을 때는 눈이 즐거웠다가 지는 꽃을 보면서는 어쩐지 또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저것들은 내년 5월이 되면 온갖 비바람을 이겨내고서 다시 예쁜 꽃을 피우게 되겠지.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내 몸도 곧 나아지겠지. 그래, 걷다 보면. 평소 걸을 때는 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었는데 병원에서 환자라는 진단이 떨어지고 나서는 한동안 걸으면서도 음악을 멀리했다. 아픈 몸은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을 밀어내기도 했다. 대신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평소 귀를 막고 사느라 좀처럼 듣지 못했던 소리들을 들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 새가 쥐저기는 소리, 매미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들은 음악이 들국화의 걷고 걷고였다. 산책하며 듣기에 더없이 좋은 제목의 곡이 아닌가. 때로 어떤 음악은 내 삶을 대신 말해주기도 한다. 걷고 걷고. 역시 피고 지는 꽃들을 노래하고 있었다. 아침과 새벽, 밤하늘의 별을 노래하고 있었다. 걷고 걸으며 걷고 걷고를 들었다. 걷고 걷고 걷고. 그러다 전인권의 목소리에 잠시 멈추어 서서 울고. 인권이 형 목소리는 왜 이렇게 슬픈 거야 정말. 걷고 걷고는 1987년까지 함께했던 들국화의 멤버 전인권, 최성원, 주찬권이 다시 뭉쳐 2013년에 발표한 곡이다. 들국화 멤버들의 재결합은 거의 4반세기 만의 일이었지만 앨범 발매를 앞두고 드러머 주찬권이 황망하게 세상을 뜨면서 앨범은 주찬권의 유작이 되기도 했다. 새 앨범의 첫 트랙이던 걷고 걷고는 전인권이 작사 작곡했다. 전인권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50대 시절 정신병원에서 1년 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만든 곡이라고 한다. 마약으로 망가진 머리가 되살아나면서 만든 곡이었다고. 그러니까 전인권 역시 아픈 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산책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쓰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피고 지는 삶을 노래하는 걷고 걷고를 들으면서 평소 듣던 이런저런 사랑 노래들이 모두 시시해져 버렸다. 달리 말하면 사랑보다는 일단 살아 숨쉬는 삶 자체가 중요해진 시기였는지도 모르겠다. 사랑도 이별도 일단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을 테니까. 걷고 걷고를 들으며 많이도 울었는데 특히나 나를 울렸던 가사 내용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어쩌면 모두 축복일지도 모르겠다고 노래하는 부분이다. 모두 축복. 아픈 몸을 이끌고 걸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떠올렸다. 엄마, 아버지,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이 세상에 나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정말 모두 축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삶은 축복이니까 살아야지. 그러니 다시 또 걷고 걸어야지. 잠시 멈춰서서 우는 일이 있더라도 괜찮아지겠지. 걷다 보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어제도 오늘도 걷고 걷고 다시 또 걷는다.